이 민주당의 행보부터 좀 보고 싶습니다.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는 우리 의원님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뭐 저는 뭐 지금은 이재명 후보를 중심으로 압도적 정권 교체를 해야 되고요. 저도 민주당에서 긴 시간 또 직접적으로 이재명 대표한테 또 자문을 해왔던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 이런 걱정이 됩니다. 사실 이번에 대법원 때도 가장 걱정했던 사람 중에 하나고 이제부터는 또 안전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테러뿐만 아니라 어떤 안전사고도 없이 왜냐하면 지금 거의 유일하게 단일화된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과거처럼 군소정당 후보도 사실은 맞서는 후보가 없을 정도 단일화가 거의 필요 없었고 그렇죠. 박스권에 갇혔던 30%대 30% 후반대에서 완전히 탈출을 했고 50%대로 50% 대상이 지금 나오잖아요. 안정적인 단일화는 사실 중요한 게 그렇죠. 아니거든요. 네. 그렇게 보면 정말 이제 조심해야 될 부분은 저는 이제 오히려 선거운동 다시 마시라 집에 계시라라고 하고 싶을 정도로 워낙에 이게 자라보고 그렇죠. 놀란 가슴이 이미 솟고 테러를 당한 정말 목숨을 쫓겨 잃고 난 있고요. 경험이 벌써 있습니다. 그 내란 세력들의 준동이 워낙 예상 불허기 때문에 그런 생각까지 듭니다, 사실은. 그렇죠. 다만 그 부분은 이제 뭐 저는 안전하게 이제 대선까지 가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우리가 늘 얘기해왔던 게 이제 거대 연립정부잖아요. 그렇죠. 이게 무슨 야합이나 자립만 나눠 먹기가 아니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우리나라 국론이 완전히 분열돼 있잖아요. 그리고 체제도 양당 체제로 돼 있는데 저는 첫날부터 흔들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대법원이 그런 짓을 했을 때 꼭 성공한다는 보장이 없더라도 훼손을 한 다음에 다시 말해서 이 후보의 정당성을 훼손해서 첫날부터 조금이라도 문제가 될 때부터 바로 흔들어 댈 거라는 흔히 말하는 허니문은 없다. 없다. 직접적인 공격을 바로 가할 것이다. 그러니까 당선된 보시죠. 이후 그러면 뭐가 중요하지 하면 자리 연립 정부에 다른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흔들릴 때 예를 들어서 트럼프한테 맞설 때 그다음에 경제를 할 때 그다음에 검찰 개혁을 할 때 어마어마하게 흔들 거 아닙니까? 그럴 때 버텨주는 세력이 사실은 연합정부가 돼야 되는 겁니다. 시민단체부터. 다른 지금 야당이 아니지만 하여튼 과거의 야당 5당 사실 전체가 이 개혁을 하는 데 있어서 뒷받침이 돼줘야 된다. 지지 세력이 돼줘야 된다. 그래서 저는 승리가 문제가 아니고 그 통치를 위해서 그다음에 집권을 위해서라도 모든 면에서 같이 가야 된다. 서로 의논하고 서로 시너지를 이뤄가면서 함께 정부를 만들어가고 함께 개혁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것이 국정의 성공을 이끄는 길일 텐데요. 그러니까 자문도 하고 그런 경험들이 있으시니까요.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사실은 잘 모르는 국민들도 많으시고요. 또 사법 프레임 속에서 무조건 이재명 후보 하면은 나쁜 이미지로만 갇혀 있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직접 이렇게 경험하시면서 본 그 리더십이라든가 또는 그 외교 분야에서 보셨던 그런 지점들이 있다면 어떤 부분을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뭐 이 부분은 이미 본인도 많이 얘기하셨거든요. 굉장히 실용주의자십니다. 그리고 그 보면 일종의 정치적 의리나 또는 오래된 그런 거에 대한 정의나 이런 거에 대해서 오히려 차갑다고 할 정도로 그런 부분에서 이끌리시는 분이 아니라 원칙을 정하고 그다음에 그 길을 정했을 때는 일사천리로 밀어가는 이제 추진력 같은 게 있으시죠. 그러니까 과거의 정치는 뭔가 내 편, 네 편 세력화 오랫동안 몇십 년 동안 뭐 가신으로 했었다 이런 거에 통하지 않는 분이잖아요. 그게 그렇죠. 어떻게 보면 좀 인간적으로 좀 매몰차다고 냉정하다고 느낄 수 있고 그런 것을 볼 수 있고요. 저는 지난 대선 때 그 말이 되게 마음에 남아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것들은 일종의 자기가 가지고 있는 약점이다. 네. 라고 했잖아요. 이게 자기가 살아오고 그 소년공이 지금까지 살아온 그에 살아내면서 어쩔 수 없는 부분들이 저는 존재하고 상처다라고 한 부분이 마음에 가고요. 그래서 이 우리나라 사회에서 소년공이 대통령 후보가 될 때까지 살아오는 역정에서 저 정도의 어떤 마찰음이나 사람들과의 관계 그리고 프레임들이 작동하는 거는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하고요. 결국 지금부터가 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지금까지 원칙을 지키시고 포용하시고 실용적으로 나간다면 저는 뭐 잘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요. 제가 직접 경험해 보기로도요. 굉장히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그러나 과거처럼 네 편, 내 편 이런 것에서는 훨씬 자유롭게 당당한 모습이고 그러나 본인의 어려운 시절을 정책으로 만들고 사회적 약자를 위해서 뭔가 일을 해주고 싶은 끊임없는 열정 이것이 결국 좋은 정책으로 나오는 그런 모습을 많이 봤거든요. 기득권에 빛이 없으니까
기득권이 무서워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기득권의 프레임에 빠지는 것이고. 그러니까 저는 그것이 큰 장점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게 보면은 지금 현재 나와 있는 후보군들을 그래도 한 말씀 여쭤보고 싶은데요. 지금 한덕수 후보 네. 같은 경우는 총리를 네. 2번이나 하지 않습니다. 네. 이렇게 입지전적인 경력을 가진 분도 없을 텐데 그런데 사실은 관료에서 네. 그 이미지에서 벗어나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저는 지금 계속 제 SNS나 방송에서 계속 얘기하는 게 가장 부적절하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오히려 민주정부에서 얼마나 사람이 없었으면 이렇게 잘못 뽑아가지고 그 높은 자리, 뭐 경제수석, 그 다음에 주미대사는 이제 이명박 정부 때고요. 지금 네. 말씀하신 것처럼 총리까지 했나. 그리고 심지어 이번에도 총리에 인준을 해줬나 할 정도로 저는 오히려 거기에 대해서 비판적입니다. 이분이 살아온 게 전형적으로 기회주의적이고 한국의 이익보다는 미국의 이익을 훨씬 더 제가 뭐 수십 가지를 들 수 있는데요. FTA 때도 그랬고 자동차 협상 때도 그렇고 이 사람은 미국 쪽의 이익을 대변했던 사람이고요. 저는 그래서 제가 지금 계속 주장하는 게 뭐냐면 어제도 그런 말을 했어요. 출마하면서 저기 무슨 토론입니까? 관훈 토론하고 예. 어제는 이제 그 뭐라고 해야 외국인 되냐면 미국과 협상해서 생각보다 잘 됐다고 합의를 한 것처럼 얘기를 했어요. 찾아보면 합의를 했대요. 아니 무슨 자격으로 합의를 하며 합의한 사실을 밝히지도 않고 마늘 협상 때 중국하고 협상할 때 세이프가드를 2년 반이라는 것들을 숨겨가지고 김대중 대통령한테 얘기하지 않아가지고 3년 후에 다시 마늘 분쟁이 생깁니다. 그렇죠. 거짓말했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 경질됐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때 책임을 지고 경질됐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지금 무슨 각서로 미국에 무슨 약속을 해준지 밝혀야 하고요. 제가 지난 토요일 날 그 촛불 가서 말한 게 뭐냐면 이 사람은 자격이 없다. 그래서 이 사람이 지금 미국한테 각서 써주거나 양보한 것은 다 무효다. 전 다음 정부가 국민들의 힘을 입어가지고 무효라고 해야 됩니다. 그렇죠. 미국도 우리랑 했던 약속들 다 뒤집고 FTA 뭐 지금 다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 지금 미국이 뭐라고 했냐면 한국이 선거운동에 이용하기 위해서 빨리 합의해줬다 그러잖아요. 베센트 장관이 그 얘기를 그 말은 했죠. 뭐냐면 미국에 절대적으로 유리한 걸 해주고 온 겁니다. 이거 무효입니다. 그렇죠. 우리의 국익이 아니라 미국의 입장에서 네. 통상과 협상을 한다는 거. 이거는 사실은 우리 정부의 이 공직자로서 있어서는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제가 아까 늦게라고 얘기했잖아요. 새 정부가 들면서 6월 3일인데 트럼프가 얘기한 90일이 7월입니다. 이 최상목 지금 임원 전 기재부 장관이지만 이 사람이 뭐라 했냐면 7월에 패키지로 한다 그랬는데 이것도 연막 작전입니다. 이미 미국한테 상당 부분 주요 골자를 넘겨주고 마치 다음 정부에게 결정권을 준 것처럼 얘기하지만 제가 보기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부분에 대해서 미국한테 상당히 양보 의사를 보고 그게 각서 형태든 그 다음에 구두 약속이든 이거 미국이 다음 정부에 썼을 때 우리한테 바로 들이대면서 압박할 가능성이 있는데 이거 버텨내야 합니다. 저도 통상과 이제 제가 협상학회에서 네. 오랫동안 그 분야를 담당했기 때문에요. 만일의 경우 우리가 미국에 적절한 이익을 주는 협상을 하지 않았으면 미국에서 아마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질타하고 그럼요. 분명히 그렇게 우리 정부를 세게 비판했을 텐데 네. 미국에서 전혀 그런 입장이 나오지 않고 도리어 베센트 장관이 아니 이걸 네. 자기네 선거운동 이용했다 이런 말만 나왔어요. 그리고 최고의 게임 플랜을 가져갔다 했잖아요. 처음에 때는. 근데 뭐냐면 통상협상은 우리의 손해가 미국의 이익이고 미국의 손해가 우리의 이익이잖아요. 이건 제로섬 게임이에요. 그런데 지금 미국이 저렇게 만족할 정도라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우리가 협상에 이겼다고 얘기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김종인 의원님께서 그 내용들을 어떻게든 하여튼 국회의원의 권한과 또 책임을 이용해서 꼭 밝혀주셔야 되겠습니다. 저는 그런 협상들이 FTA나 뭐나 이게 결국 국회를 거쳐야 하고 국민들에게 알려질 텐데요. 그때 다음 정부 이걸 버텨내야 하는 겁니다. 이거는 지난 자격 없는 정부가 한 거기 때문에 재협상을 해야 된다. 또 트럼프가 지금 약간 궁지에 몰리기 때문에 90일 후에 반드시 한다는 보장도 없어요. 90일 후에 더 연장될 수도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렇죠. 그러면 그래서 자꾸 제가 늦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과 중국과 네. 이번 주말에 제네바에서 만나지 않습니까? 그렇죠. 거기서도 중국에 대해서 뭐 145% 사실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수준의 관세를 압박하고 서로 지금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선제적으로 이렇게 양보한다는 거는 그렇죠.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미국이 왜 한국하고 일본한테 이렇게 서두르냐면 중국한테 했다가 중국이 판정성 한 셈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만만한 한국이나 그러니까 5개국 우선 한국, 일본, 호주, 영국 그다음에 인도인데
이게 다 호구리스트입니다. 트럼프 보기에는. 네, 호구리스트. 거기에 또 그 중에서도 우리가 제일 먼저 하다니요. 그것도 자격 없는 대행 정부가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공정한 선거 관리자로서 지금 나오는 것도 저는 매우 반민주적이고요. 그 다음에 그런 자격에서 그런 걸 했다는 것도 저는 이분은 대통령 후보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공정한 선거 관리를 담당해야 될 대통령 권한 대행인데 본인이 출마를 해서 이 선수로 뛰겠다는 거. 아니 그리고 지금 체코 보세요. 체코 그저께입니까? 그렇죠. 어제 그거 사실 가려고 했었잖아요. 방미를 추진했다가 안 됐고 방체코를 하려다가 안 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까지 다 자기 선거에 이용하려고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요. 체코 법원에서 이걸 네. 제동을 걸지 않았으면 네. 사실은 정말 우리는 그런 계속해서 논란 속에 빠져들 수밖에 그러니까요. 없었죠. 매우 부적절한 출마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게 판단하시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경쟁하고 있는 김문수 후보 네. 어떻게 보십니까? 참, 이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니 내란 세력 그것도 내란을 동조했던 뭐 한동훈 대표는 전 대표는 그래도 반대라도 했던 사람인데 이 두 사람은 사실 탄핵에 애매하거나 또는 반대했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다시 반탄 세력이죠. 한동훈은 이제 찬탄 세력이라면 사실 찬탄 세력을 택하지 않고 반탄 세력이 지금 단일화하는 것도 웃기고 그리고 이 사람들이 경쟁력을 가격을 한다는 게 웃기는데 또 그 안에서 이 두 사람도 또 지금 단일화를 하지 않은 자중질환인데요. 선거공학적으로 얘기하면 뭐 유리한 국민이긴 하지만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창피합니다. 그렇죠. 정말 화가 나는 일이죠. 그리고 더군다나 국민에게 굽신거리는 게 아니라 정강훈 씨와 윤건희에게 굽실거리는 모습. 그러니까 이게 소위 말하는 윤핵관들이 아직도 설치고 저는 뭐 뜬금없는 단식도 웃기고요. 최소한 지도자가 되겠다고 한다면은 국민을 섬기는 마음 그리고 헌법과 국민의 이익을 앞서서 얘기를 해야 될 텐데 그게 아니고 소위 말하는 이 내란 세력들에게 동조하고 그들에게 굽신거리는 그 모습으로 대한민국의 지도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것도 물론이고요. 지금 이 당권파들이 국민의힘의 당권파들이 결국 지더라도 당권을 차지하겠다. 그러려면 훨씬 더 부담이 적은 한덕수 지금 이제 후보가 일단 뭐 후보는 아니지만 일단 전 국무총리를 일단 미는 것 무소속 같은데 후보라고 무소속 이제 후보, 얘기를 하는 거죠. 무소속 예비 후보죠. 예, 왜냐하면 예. 11일 전이니까. 그렇죠. 적절하지 않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3자 구도 계속해서 그런 전망들이 나오는데 그중에 꼭 안 빠지는 사람이 개혁신당의 이준석 후보입니다. 본인은 젊다, 능력이 있다라고 계속 얘기하는데요. 네.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일단 이것도 제 뇌피셜입니다만 이준석 후보의 절반은 우리 표 같습니다. 네. 왜냐하면 그 전까지 사실 우리가 후보 안 되기 전까지는 3%, 3%에 머물다가 지금 8% 정도 나오지 않습니까? 네, 네. 소위 말하는 이제 저쪽 탄핵 반대 세력은 안 되지만 이재명도 싫다 하는 사람들이 한 4%는 우리 표 같아요. 제 생각에는. 네, 네. 그래서 갑자기 8%로 이제 3자 구도가 되긴 했는데 저는 단일화 안 할 것 같아요. 이길 수 있는 단일화도 아닌데다가. 지금은 단일화의 대상에서는 예. 매력이 없어졌습니다. 매력이 없었어요. 양쪽이 서로 그러니까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해야 되는데 지금은 캐스팅 보트 역할이 안 되는 안 되는 국면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기는 미래 입지를 위해서 나는 적어도 대선에서 8%를 차지했던 사람이다. 라는 거에 서 저는 끝까지 갈 거라고 봅니다. 그 개인적인 이 정치력 이걸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한데요. 과거 뭐 성상납 의혹도 있었고요. 예. 그리고 갈라치기, 세대 갈라치기, 남녀 갈라치기 좀 그런 그리고 또 최근에 허은하 전 대표를 쫓아내는 등 네. 리더십 측면에서도 끊임없이 이런 갈등을 양산하는 그런 리더십. 그렇죠. 이 과연 국민들께 사랑받을 수 있는 지도자인가요? 사실 젊다는 것과 뭔가 세련된 표현을 한다는 것 외에는 저는 아까 말한 전 세계적인 극우적인 인물 중에 하나라고 저는 오히려 생각합니다. 네. 지금은 자기가 집권 세력이 저는 거기서 집권 세력이나 대표가 됐다면 과연 이 계엄이 났을 때 반대편에 섰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특히 말씀하신 것처럼 20대 청년들의 사실 왜냐하면 트럼프가 제일 선동해서 성공한 게 미국의 백인 노동자입니다. 그렇죠. 사실 백인 노동자는 민주당 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노동자니까 노동자의 권익을. 거기 러스트벨트. 러스트벨트죠. 네. 그러나 그들이 경쟁력을 잃고 삶의 생활고를 겪는 사람들을 보고 민주당 그러니까 미국의 민주당의 위선과 그런 것들을 사실 선동하면서 그들을 당신들이 지금 못 사는 것은 이민자들 난민자들과 이 위선적인 민주당 때문이다. 이런 구도를 만든 것과 매우 유사하거든요. 네. 그 20대 청년들이 반페미니즘,
자기들의 이 뭔가 소외되고 배제되는 거에 대한 그 선동을 하는 자체가 저는 정치인으로서 그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20대 청년들의 아픔과 최근에 이런 세계사적 조류 속에서 이 직장도 구하기 어렵고 결혼도 어렵고 이런 처지를 개선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마치 정치적 선동의 그렇죠. 장으로 활용하는 것. 이것은 좋은 정치인의 그건 정치가 태도는 아닌 아니고 거죠. 정말 성장하고 싶으면 포용적인 정치가 돼야 되고요. 지금의 자기가 받고 있는 것이 이런 식으로 가다가는 사실은 그 한도다. 그가 확장할 수 있는 한도라고 생각을 저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정치는 이렇게 좋은 후보를 고르기 위해서 국민들께서 유권자로서 좋은 표심을 잘 보여주시고 또 좋은 민주정부를 수립하는 과정에 함께 힘을 모아주셔야 지도자도 힘을 받고 또 아까 전망해 주신 것처럼 허니문이 없을 가능성이 큽니다. 치열한 공격이 펼쳐지고 그 속에서 국정을 끌어간다는 거 쉽지 않을 겁니다. 그 대통령제의 가장 장점 중에 하나가 안정성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 안정성이 지난 2번의 탄핵으로 사실 많이 흔들렸습니다. 그건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그거는 헌정질서 중단이 아니죠. 헌정질서의 유지인데, 반대편의 진영에 있는 사람들은 그걸 봤잖아요. 흔들면 끌어내릴 수 있다. 네. 그래서 끊임없이 흔들어야 될 겁니다. 여기 우리가 잘 버텨내야 합니다.